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국채금리에 대한 영향 때문일 것이다 라고 보이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주들이 일단은 강세를 보였다는 거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하지만 다우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델타 바이러스의 어떤 우려감들, 그런 것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여행주나 또는 항공주 이런 것들에게 좀 안 좋은 영향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에 대한 부분들, 일단 경기가 좋아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이러한 내용인데 미국 증시 상황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에서 드디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줄줄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증권사 리포트가 늘 그렇듯이 안 좋을 때는, 주가가 하락할 때는 목표 주가를 다시 낮추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목표 주가는 낮추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 의견은 매수라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증권사 리포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전문가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잘못했던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부터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부동산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부동산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꼽을 때 가장 수혜를 봐야 되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약간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르느냐 내리느냐 뭐 여기에 대한 갈림길일 것 같기도 한데, 자, 일단은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오른다, 누구는 내린다. 실제적으로 주가도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타우지수는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됩니다. 자, 금리 하나를 놓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이 금리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시장의 어떤 경기 상승 또는 경기 후퇴 이런 쪽으로 갈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혼란한 모습이긴 한데, 자, 지금 다우지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0.4% 하락을 하게 되면서 34,000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14,5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0.98%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다우지수가 조금 내린 것에 비해서 나스닥의 상승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나스닥의 상승률은 다우지수 하락폭의 2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의 내용만 놓고 보게 된다면 시장은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다우지수가 내렸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일단 장중에 크게 내렸던 부분들을 막판에 조금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뭐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기보다도 그냥 우려감, 걱정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부분만 놓고 본다라면 기술주들의 상승을 통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다. 또 뭐 아시겠지만 나스닥 기술주들의 상승은 국내 증시의 대형주 쪽으로 매수를 몰고 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형주들 대체적으로 기술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씩 재료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내에서 나타나는 경제지표나 경제 상황들을 좀 먼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지난 24일이었죠. 지난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당파 의원 10명과 회동한 이후에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합의를 타결했다. 이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이야기였고요. 이번에 합의된 인프라 투자안의 규모가 5,50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약 9,500억 달러가 달할 것이다. 그래서 1,000조 원에 달하는 그런 금액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의회를 무사히 통과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초당파 의원들의 이야기라고 본다면 이 초당파라는 것이 당을 초월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화당, 민주당 이런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그냥 이 정도가 우리는 적당할 것 같다, 이쯤에서 이제 합의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공화당의 입장이나 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를 무사히 통과할 것인가는 아직까지는 네,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행정부, 즉 바이든 대통령, 즉 백악관 쪽에서 이런 부분에 합의를 했다, 타결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블루웨이브 상태에서의 어떤 그 의회 상황으로 본다라면 무난히 통과하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기 부양책,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의회를 통과하게 돼서 제대로 네, 시동이 걸리게 된다면 뭐 시장 쪽으로의 어떤 자금 유입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기 회복과 연결되어 있는 또 인프라 투자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제히 수혜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중장비라든지 이런 인프라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태가 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용 보고서 아직 계속 내 시장에 어떤 위협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좋아졌을 것이다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6월 고용이 68만 명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지난달이었던가요? 뭐 100만 명 늘어난다, 200만 명 늘어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표치를 좀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5월에는 55만 명 늘어났었는데 6월에도 그보단 조금 더 늘어나서 아직 100만 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68만 명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죠. 5월달에 55만 명 늘어났는데 6월달에 68만 명 또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은요. 5월, 6월 합쳐가지고 100만 명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된다라면 시기적으로는 조금 늦춰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고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고용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테이퍼링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의 시기도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부담스러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부담감을 작용하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의 내용만 보게 된다면 지금 기술주가 하락을 하고 다우지수가 올라갔어야지 돼요. 그런데 결과치는 반대로 나왔죠.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라고 보여지니까 실제로 저거는 예상치였죠. 즉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것 같다. 테이퍼링이 진행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1.48% 근방에서 거래가 되었다. 5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1.48% 근방에서 거래됐다. 이제 1.5가 일단 기준선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었는데 1.5보다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기술주들이 당장 수혜를 받게 되는 상황. 이 금리와 기술주들의 연결고리는요, 일단 성장 가치, 그 다음에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게 된다라면 기술주들은 일단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기술주, 성장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다라는 상황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우려감은 우려감이고요. 미래에 금리가 올라갈 것은 그건 그때가 생각할 일이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금리가 어떻게 해요?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장 기술주 입장에서는 괜찮네. 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술주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린 거고요. 그럼 다우지수는 왜? 델타 바이러스. 이 델타 바이러스가 전 세계 확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경제 재개의 수혜를 보는 관련주들이 타격을 입었다. 이것은 지금 현재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통해서 경기가 좋아지고 고용이 좋아지고 이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생각할 얘기고 지금 당장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 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국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국 금지 이런 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동남아 쪽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지금 호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시드니에 대한 어떤 봉쇄조치 강화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이런 동남아 국가들도 봉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콩도 영국발 승객과 여객기 입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내용을 딱 놓고 보면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우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감염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근데 변이가 일어나는 바이러스,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일단
감염력에 대한 부분들은 높아지겠지만 실질적으로 뭐 과거처럼 그렇게 독성이 강하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대단한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유행, 그 다음에 공포를 몰아넣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뭐 물론 변이 바이러스니까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예 소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이 바이러스를 맞아들이는 거하고요. 변이가 나온 상태에서의 백신이 나와 있고 이런 상태에서 또 개인 방역에 대한 부분들 또 이런 각국의 조치들 이런 것들이 나온 상태에서의 바이러스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호들갑을 떠는 이유는 왜냐하면 일단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라야 되잖아요. 아,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뭐 해야 되겠다. 생각보다 빠르게 잡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것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나왔잖아. 그 다음에 확산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각국에서 빠르게 봉쇄 조치를 한다든지 또 여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조만간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일단 경기에 대한 어떤 후퇴, 지금 근데 눈앞에 나오는 것은 이제 감염의 확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행도 간다, 뭐 또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있었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당장 오늘부터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았는데 이거 조금 늦춰져서 8월달부터 경기가 좋아진대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번 달에 보너스가 나올 것 같았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다음 달에 나온대요. 이건 똑같은 겁니다. 나오긴 나오는 거예요, 보너스가. 자,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우지수를 끌어내릴 만한 이슈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재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포지션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국내 증시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소비주 쪽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산발적으로 이제 대형주의 움직임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 관련한 뭐 바이오 종목군들 또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시적인 부분들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주가가 요즘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가격을 줄줄이 하향시키고 있다. 웬일이야? 증권사? 너희들이 삼성전자 목표 가격을 왜 내리고 있어? 이렇게 되니까 또 사람들 입장에서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낮추니까 이제는 사야 한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증권가에서 지난달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잇따라 하향을 시키고 있다. 자,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올 초가 아주 피크였죠. 뭐 10만 전자를 넘는 목표 주가를 제시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자, 지금 공급 부족 사태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도 투자 매력은 여전히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예요. 현대차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기존에 11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네. 이 목표 주가를 하향한 근거를 들어보니까 서버 D램 가격의 변동 때문이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금융투자가 이제 지난달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1만원에서 10만 1천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하이투자증권은 10만원에서 9만 2천원으로 가장 낮게 목표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도 10만 5천원으로 목표 주가를 낮췄고요. NH투자증권,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10만원을 하회하는 9만 5천원을 제시했다. 자, 증권사들이 줄줄이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현재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이죠. 뭐 95,000원, 95,000원, 92,000원 이렇게 되는 것은 지난 1월 달에 형성된 고점이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8만대를 위협받고 있는 상태인데 9만원대라면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근데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목표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면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목표 주가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실적이 나빠졌든 뭐 상황이 안 좋았든 이렇게 목표 주가를 낮췄더라면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 안 되는 거죠. 관망이라든지 뭔가 이제 다른 쪽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증권사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요로 현재 양호한 PC와 서버의 수요가 아직까지도 뭐 매력적이긴 하다. 뭐 이 가치성이 아직 낮은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D램 이런 쪽에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뭐 등등등. 시장 점유율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나쁜데 왜 자꾸 투자 의견은 매수야? 반도체 부분만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편안하다.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D램이라든지 이런 쪽, 뭐 그 다음에 여러 사업 부분에서 이런 어떤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담감 있는 것은 맞지만 반도체 부분의 성장이 이것을 상쇄하고 있고 오히려 실적 상승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목표 주가 왜 낮추니? 오히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가지고 이제 제시를 할 때는요, 현재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편안하고 앞으로 더 개선될 것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오히려 목표 주가를 더 올리든지 아니면 목표 주가를 유지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더 강력하게 매수하세요 라고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그래도 괜찮으니까 매수하세요.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리포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가 지금 구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목표 주가를 낮췄다는 거 하나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첫 번째 이렇게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초입 국면에서의 포지션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권사가 목표 주가 하향하면서 여전히 투자 의견은 매수죠. 그러면 여전히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의미가 있으면 안 돼요. 중립 또는 하향 뭐 이런 식의 모양새가 나타나야 되고요. 지금은 사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어떻게 보면 사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목표 주가를 낮췄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사람들이 일단 움찔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일단 시장 자체 또는 이 종목 자체의 움직임을 좀 나쁘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투자 의견은 매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가의 하향세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뭐 단기적인 변동성이나 아니면 급락을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는 나타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미가 없는 구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매수는 지금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 약간 조금 더 고통의 시간이 더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약간 정치적인 이야기네요. 네, 지금 현재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경제정책은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부동산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의 뭐 금융기관이나 기타 등등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가장 잘한 경제정책은 복지 확대다라고 되어 있고요. 미흡한 것은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남은 임기 중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규제 뭐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것은 일단 잘한 건데 미흡한 경제정책 쪽으로 한번 보자 이렇게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근데 민주당과 그 여당과 야당이라는 이 하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도 뭐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부분 포퓰리즘이 좀 강하죠. 그래서 복지 확대 쪽으로 많이 이게 되었다라는 것, 또 신산업 육성 뭐 등등 사회 양극화 완화 이것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고요. 경제 쪽으로는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부담되는 것이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이렇게 꽉 잡아주고 있는 상태잖아요. 누가 보면 잘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집값은 올라가고 실제로 규제는 강해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건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그것은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경제적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죠. 지금 현재 경제연구원이 국내 기업, 연구소, 금융기관 소속 전문가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고 자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잘못한 정책이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그렇다면 내년 대선에서 가장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타겟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가장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내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대선 후보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대한 정책들을 하나씩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올 하반기에도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택가격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좀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무려 37.2%의 지지를 얻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의 완화,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의 완화. 자, 이거는 뭐냐면 건자재 쪽과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그리고 건설주인데 이제 주택 건설 분양 이런 쪽보다도 토목이나 이런 쪽으로 좀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목이랑 좀 관계가 없을까요? 어쨌든 이런 쪽,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이런 쪽의 어떤 규모가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쪽으로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따라서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택 공급도 들어갈 테고요. 그래서 건설주라든지 재건축, 토목, 건설, 건축, 이런 쪽 필요할 거고요. 인프라 투자도 당연히 필요할 거죠. 그래서 중장비, 그리고 건자재 쪽, 시멘트, 리모콘, 레미콘, 이런 쪽 되겠죠? 리모콘 아닙니다. 레미콘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레미콘, 등등 이런 건축 자재, 건자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싱크대라든지, 네. 아니면 가구, 이런 쪽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 기업들이 또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시점이 잘 돌아 생각해보세요. 2011년도, 2010년도, 그 당시에 재건축, 재개발 그런 것들 이야기 솔솔 나오기 시작할 때 올라갔었던 종목군도 있었을 거예요. 걔네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런 종목군들에서 힌트를 조금 얻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정책에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집중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기준금리의 현재 수준이 적절하다. 금리는 계속 동결해야 된다. 왜냐면 이것도 부동산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라면은 가계부채 증가, 그 다음에 부동산 쪽에서 어떤 침체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내년 상반기나 돼야지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 연구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쪽에 맞추면 금리를 올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거나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고려한다면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가 이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내년도로 넘어간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금리는 조금 연착륙식의 포인트로 금리를 0.5 올리는 것이 아니라 0.25 또는 0.25보다 더 낮을 수 있나요? 어쨌든 그 정도 조금 올려놓고 아니면 두 번 할 거 한 번만 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경기가 뒤따라와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미국과 같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 올릴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여기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나스닥은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금리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기술주들의 상승이 일어났는데,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다우지수는 하락을 보였다. 자,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낮추기 시작했는데, 목표 주가를 낮추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리포트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게 좋으면 목표 주가 왜 낮추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좋으면 목표 주가 그대로라도 유지하고 홀딩하고 그리고 강력한 매수 의견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목표 주가 낮추면서 매수하라는 것은 이게 무슨 경우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싶다는 이야기죠. 네. 자,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부동산 쪽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중에서 콕 집어 얘기하면 재건축, 네. 재건축, 그 다음에 재개발 이런 쪽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잘 따져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들을 좀 이끌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투자자의 조건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실적이 나쁠 때 매수할 수 있겠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라는 얘기죠. 장기 투자자는 기업의 선행 투자를 주시해야 한다. 선행 투자가 끝났을 때는 놓치지 말고 사야 하는데, 투자 결과 당장의 실적이 떨어져서 주가가 하락해도 그 뒤에 기업들은 항상 실적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실적이 나쁠 때 매수할 수 있겠는가? 실적이 지금 안 좋았어. 뭔가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와 똑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서 뭐 단기 순이익이 떨어지는지 실적이 당장 안 좋게 나타났어. 근데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좋지만 결국엔 그걸 가지고서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게 실적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또 같이 그래서 또 하락을 했을 때 분명히 미래에 투자해서 좋아졌는데 왜 지금 실적도 떨어지고 주가도 하락했지?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남은 건 뭐예요? 기다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죠? 장기 투자의 매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 계속 잘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